정말 범인은 뛰어난 검술의 소유자였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누군가는 모닝커피 한 잔으로, 또 누군가는 조깅으로 아침을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무자비한 살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배산 중턱에서 모로 누워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으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2001년 2월 4일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22살이었던 여대생 김선희 씨로, 이 사건은 현재까지 부산 지역의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남자친구라든지 주변 동아리, 초등학교 친구들 그 당시에 수사를 다 했지만 행적이 전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약 4,200여 명을 탐문하고 조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요. 그때 특정된 용의자들은 주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17년 5월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피해자 남동생의 체면 조사를 진행했었죠. 너가 똑똑거리는 것 같은데 여자인 것 같아. 사건 당일 아침 누나를 찾아온 사람이 여자인 것 같다는 남동생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가 발견된 배산의 지형과 상처의 형태 등을 고려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신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여자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범인이 과연 한 명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죠. 해가 다 져가서 한 4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안 봤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시체는 발견 못하는 데가 해발 255m 정도의 약간 높은 언덕 수준인 배산. 김선희 씨의 시신은 배산 중턱에 있는 양쪽 등산로에서 안쪽으로 각각 15m 정도 들어간 인적이 드문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요. 2001년 사건 당시 그곳은 딸기 덤불이 우거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신은 옆으로 누운 자세로 눈을 반쯤 뜨고 있는 상태였고요. 검안상 시신에는 복부와 경부에 각각 날카로운 예기로 찌른 자창이 하나씩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상할 정도로 방어 흔은커녕 몸 어디에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는데요.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사인은 상복부에 난 자창으로 간과 대동맥을 관통당해 복강 내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의 특이점으로는 복부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지만 경부의 상처에는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생활 반응이 강하냐, 즉 보다 많은 혈액이 고여있는 곳이 먼저 사용된 거죠. 심장이 활동력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부 자창이 먼저, 그리고 경부 자창은 그 뒤에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찔리자마자 직사는 아니고요. 이미 치명상을 입었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목을 뚫었을 때 뼈가 딱 닿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피해자 김선희 씨는 신장 148cm의 약간 마르고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이 김선희 씨는 1차 공격에 의해 먼저 상복부에 2.1cm 크기의 자창을 입습니다. 이 공격에 의해 거의 1리터에 가까운 피를 흘리고 빈사 상태까지 이르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목 부위에 목뼈에 닿을 만큼의 깊이로 2차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두 번째 경부에 난 상처는 거의 확인사살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인의 잔혹성과 살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상처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에 찔리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처 끝부분이 더 찢기거나 일그러진 모양을 띠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애도 칼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칼을 잡지도 않았고, 다투는 적도 없고, 제압당한 것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딱 칼날이 들어왔다가 한 번 베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범인이 칼로 찔렀다가 뺐는데도 상처에는 피해자가 움직인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걸까요? 당시 국가수 부검을 하고 결과가 있는데요. 약물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약물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자창 말고는 다른 구타의 흔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선희 씨는 그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옷에 남은 혈흔의 형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복부 상처에서부터 피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바지 윗부분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 배를 찔렀을 당시에는 최소한 피해자의 상체는 곧게 서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면 이런 공격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거의 정면으로 마주본 상태에서 아마 이 이야기나 순간적으로 찔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재빨리 칼날이 들어왔다 나왔다. 아무리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고 해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서서 칼에 찔렸는데 미동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통증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속도보다 범인이 칼을 찔렀다 빼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것도 칼의 흔들림이 전혀 없이 들어간 상태 그대로 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무림의 고수와 같이 검술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다면 일단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범행 흉기는 쉽게 밝혀졌습니다. 김선희 씨가 쓰러진 지점에서 약 7m 거리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떨어뜨리고 잘. 누가 봐도 그냥 떨어뜨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 그 칼에는 범인의 흔적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확실히 범행과 관련이 있는 흉기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칼입니다. 총 길이 약 21cm의 흔히 구할 수 있는 과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은 왜 현장에 그냥 보란듯이 버리고 갔을까요? 뭐 여하튼 피해자의 사인과 범행 도구는 이렇게 특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쩌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된 걸까요? 살해되기 전 그녀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이가 저희 집에 왔던 게 전날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날인데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퇴근에 한 2시쯤에 집에 왔는데 점심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해도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친언니와 헤어진 후 오후 5시에 목욕탕을 들렀다 집에 들어간 그녀는 저녁 8시경 친구와 간단한 통화를 했습니다. 방학 때인데도 이제 후배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신입 오랜만에 동아리 모임 있다고 한번 이제 보자고 이제 그랬죠. 확담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 알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후 밤 10시경 야간 경비 근무를 하는 아버지 없이 피해자 김선희 씨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은 한 방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는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 어머니는 대략 새벽 6시 30분경 경주에 용왕제를 드리러 집을 나섭니다. 남동생이 눈을 떴을 땐 누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지갑과 핸드폰이 있는 걸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동생은 휴일 아침에 방송하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시청합니다. 그날의 편성표를 보면 오전 8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그럼 김선희 씨가 집을 나간 시간은 어머니가 집을 나선 새벽 6시 30분에서 동생이 깨어나 만화 영화를 본 8시 전 약 1시간 30분 사이가 됩니다. 꽤 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쉬는 일요일 아침. 그녀는 왜 집을 나선 걸까요? 혹시 그 전에 누구와의 약속이라도 잡혔던 걸까요? 통화 기록 전혀 없죠. 예, 건전화도 없고 받은 전화도 없어요. 통화 내역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췌해서 수사를 했는데 의미 있는 전화번호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별다른 통화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선희 씨가 나간 상태와 나갔을 당시의 의상으로 외출의 성격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일단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나갔습니다. 옷차림은 잘 때 입고 있었던 그 옷 위에 그냥 코트만 걸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이 트레이닝복은 발목에 밴드가 있는 조거형입니다. 거기에 양말은 또 신었습니다. 신발은 양말이 훤히 보이는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언밸런스한 패션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문화 패션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는 외출도 멀리 가야 하는 외출도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단순 패션만 언밸런스한 게 아닙니다. 자, 따로 놓고 봅시다. 이 사진에서는 외출에 대한 그녀의 상태도 상당히 언밸런스해 보입니다. 속칭 대문화 패션에 양말은 굳이 왜 신은 걸까요? 만일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도 못 꺼내 신고 잠옷도 못 갈아입는 언밸런스 상태가 됐는데 양말은 신는다? 이상합니다. 아니면 정말 그냥 대문 앞에서 잠시 얘기하려고 나가는 거라 언밸런스한 대문화 패션을 했는데 굳이 양말을 신는다? 이 어느 경우에도 양말을 신는 것은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말은 이미 예고된 매출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양말이 설명이 되려면 이런 상황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건 발생 전날 동네에서 만난 누군가와 내일 아침에 보자는 구두 약속을 했고, 다음날 약속 시간 즈음 잠에서 깬 선희 씨는 양말을 신으며 외출 준비를 하는 찰나 문을 두드리며 재촉을 했고, 그 바람에 핸드폰도 지갑도 챙기지 못하고 황급히 나간 상태는 아닐까요? 사실 일요일 아침 아무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초인종이 아닌 문을 두드린다고 깨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만일 그게 깰 정도로 큰 소리라면 동생도 같이 깨서 범인의 얼굴이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외출은 선희 씨의 마지막 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두 가지 가장 큰 의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범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었나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는 왜 살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사건 당시 경찰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나갈 때 본 시간 기준해가지고 한 보름을 훑어봤거든. 새벽 못 나가는 곳은 많아요. 그게 그쪽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미친놈이라면 모를까? 거기서 새벽에 칼을 들 놈이 있겠냐? 왜? 거기서 뭐 가만 지르면서 사람들 무 다 쳐다볼 텐데. 자, 경찰의 말처럼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등산로와 고작 15m 거리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사람이 지나갈지도 모르는 노출된 공간에서 범인은 어떻게 단 2번의 공격으로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부의 1차 공격에 직사를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인근에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 텐데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살려달라는 등의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에도 아무 혈흔이 없습니다. 이 말은 칼에 찔린 상처를 보듬는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린 흔히 두통이 있어도 머리를 짚으며 아 머리야 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선희 씨는 칼이 몸에 들어왔다 나가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 상처 부위에서 피가 1리터가량 빠져나가는 동안 상처 부위를 감싸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이를 악물고 아파도 있는 그대로 서서 죽음을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말이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범행 현장에는 선희 씨를 제압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체 부검 결과를 보면 별다른 제압 흔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형태, 즉 관절 부분을 활용한 제압 형태는 크게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는 당시 코트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당일 그 시간에 여자의 외마디 비명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칼에 의한 고통을 느꼈던 거고, 그 한 명은 입을 틀어막고 한 명은 몸에 피가 나가는 상태, 즉 이런 상태로 상체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에 혈흔이 묻지 않았던 이유죠. 그렇게 대량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범인들은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선희 씨를 보고 비로소 바닥에 내려놓고 마지막 일격을 가한 거겠죠. 자신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선희 씨가 혹시라도 살아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범인에게는 2개의 칼자국 그 이상으로 선희 씨에게 손상을 입힐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죽어가는, 그래서 결국 죽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범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굳이 무림 고수급의 뛰어난 검술이 없어도 자창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만일 이 추리대로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아침에 집을 찾아왔다는 사람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범인 중 한 명은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설계자일 듯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글쎄요, 흉기를 사용한 사람은 어쩌면 남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학교를 베이스로 한 지인보다는 동네를 베이스로 한 지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선희 씨의 집을 알고 동네에서 오가며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이른 아침 쫓기듯 집을 나선 것으로 봤을 때 선희 씨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선배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일 듯 합니다. 아침에 계획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에 충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로 사람을 죽이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아직도 흉기를 그렇게 두고 간 것이 좀 찝찝합니다만, 여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하자면, 어쩌면 이 여자는 이 사건 이후 9년 뒤에는 남양주에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 억측이라는 거 압니다. 자,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팬덤이 클수록 안티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죽은 선희 씨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원한을 사김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범인의 범행 동기는 그 좋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즉 특별한 원한보다는 반작용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 추리가 맞든지 틀리든지 범인이 왜 죽였든지 범인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루빨리 이 냉혹하고 잔인한 범인이 세상 만천하에 공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